안녕하세요. 한 가장의 쓸쓸한 슬픔을 지켜봐야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가장이란 늘 어깨가 무거운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잔인하게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그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저는 그 슬픔을 옆에서 지켜봤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연 또한 시댁에 관련된 이야기죠. 저는 나이 29살에 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같은 회사원인데 서로 맡고 있는 업무도 비슷해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만남을 갖던 와중 제 나이 28살엔 친정 부모님이 차량 전복 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죠. 세상에 남은 가족은 2살 많은 오빠밖에 남지 않은 제게 남편은 자신이 이제 제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던 오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례를 함께 해주고 제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했던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됐죠. 시부모도 부모 아니겠니? 날 아버지다 생각하고 언제든 편하게 기다려무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새아가. 시아버진 처음부터 절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시아버지를 뵙기 전엔 겁을 먹었었어요. 남편 말로는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군인 출신이셨기에 시아버지께서 많이 엄하고 무서웠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하나도 안 무서우신데? 하는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도 나이 들면서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그리고 당신 딸이 워낙 사고뭉치였어서 당신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저보다 1살 어렸던 시누인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아 자주 시댁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의 일상을 자주 접하게 됐는데 시누이는 늘 술에 쩔어 살더라고요. 또한 사치도 굉장히 심했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무슨 명품이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늘 성형과 시술에 미쳐 살았어요. 우리 새아가 왔구나. 어서 와라. 박예윤, 너 얼른 안 나와?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숙취랍시고 방에 들어 누워 있을 거야? 맨날 그러고 있기 네 새언니 보기 민망하지도 않냐? 여보, 주말인데 좀 내버려둬요. 애도 쉬어야죠. 제가 언제 주말 평일 가리면서 놀고 다녔어? 허구한 날 과음에 외박에 숙취 때문에 회사 못 나간 게 벌써 몇 번이야. 근데 당신 목에 그게 뭐야? 못 보던 목걸이인데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예은이랑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하나씩 샀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요. 딱 봐도 다이아가 떡하니 박혀있는데 비싼 게 아니라고? 에휴, 사업으로 열심히 돈 벌면 뭐하나. 다 마누라랑 딸 자식 사치 비용으로 나가는데. 새언니 왔어요? 두통이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아빠, 좀 예쁘면 목걸이든 옷이든 살 수도 있지. 평생 아빠 옆에서 고생하면서 산 엄마한테 짜게 굴고 싶으세요? 에휴, 내 편 들어주는 건 역시 우리 딸밖에 없구나. 지 애비한테 말하는 본새 좀 봐라. 모녀가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그리고 그런 시누인 시모와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52세로 매우 젊었던 시모 또한 시누이처럼 비싸 보이는 것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정작 돈을 벌던 시아버진 늘 수수하셨는데 말이죠. 시누이와 시모는 늘 서로를 편들어 주었죠. 시모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도 시누이에게 용돈 퍼주고 몰래 시아버지 카드를 빌려주니 시누인 시모를 등에 업고 늘 사치를 일삼았던 거예요. 집안의 2 여자가 그렇게 골치니 시아버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럴수록 시모와 시누인 괜히 절 못마땅해 했죠. 저는 결혼한 지 3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가 태어났다며 저와 남편 다음으로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여긴 너무 비싸서 저도 꿈도 못 꾼 곳인데.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내가 뭔들 아깝겠니? 이깟 고급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뭐든 다 해주마. 이 작은 몸으로 애 낳느라 고생 많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말은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출산했을 때 태어난 아기보다 저를 먼저 보러 달려오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우리 며느리 괜찮나요? 아가 나 알아보겠냐? 하며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생각나 저도 눈물이 마구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와 시누인 저를 견제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축하 선물로 제게 현금 500을 주고 각종 제 영양제와 손주 유모차, 침대 등을 명품으로 사줬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보, 너무 어머한테만 퍼주는 거 아니에요? 왜 어머만 예뻐해요? 맞아요, 아빠. 저랑 엄마한테 맨날 명품 산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저 서운해요? 당신 손주 낳아준 어머한테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넌 네 조카한테 좋은 유모차, 장난감 같은 것들 사준 게 그렇게 서운했냐? 사람이 심볼 곱게 써야지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저야말로 너무 서운하네, 어머니. 제 아들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손주 태어났다고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싸구려 옷 한 벌을 사주신 적 없으시고 제 아내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없잖아요. 저야말로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요? 넌 맨날 네 아버지가 편들어주잖아. 허구한 날 네 아버지랑 편먹고 나랑 예은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네 편을 들어줘야겠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네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해다 바치는데 왜 나까지 거들어야 해? 남편이 대신 화내주는 와중에 제가 뭐라고 끼어들 입장은 아니었지만 참 치사하다 싶더라고요. 자기들 명품 사는데 몇 배씩 턱턱 쓰는 건 되면서 어린 손주이자 조카에게 시아버지가 선물하는 건 못마땅해하는 그 심보가 말이죠.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자기 손주에게 시모가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시누이는 치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진 저거 시집은 가겠냐 이러시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런 시누이가 제가 아들을 낳은 지 4년 뒤 피부과 의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시누인 결혼한 지 고작 반년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인 툭 하면 남자들과 술 마시러 다니다 시매부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매부의 월급을 전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떼쓰던 시누이는 반년간 돈을 모으긴커녕 오히려 카드 대출까지 받아 썼다더군요. 모두 술값과 사치 비용에 써버린 거죠. 이놈의 기집애, 넌 대체 언제 철들래? 어? 돈도 돈이지만 어디 유부녀 갈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해? 시아버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시누이를 두들겨 패셨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도 시누이를 감싸더라고요. 그날 시댁에서 나오는데 남편 또한 시누이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쏘아보며 정신 좀 차리라고 일침했죠. 빈털터리가 된 시누인 또다시 시댁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정과 달리 시누인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더군요. 시아버지가 또 술 처먹고 다니면 당장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시누에게 한 푼이라도 주면 시모도 쫓아내겠다고 못을 박았고 혹시 몰래 시누에게 빌려줄까봐 시모에게 준 자신의 신용카드도 뺏었다고 했죠. 한운 수 없이 시누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근근히 자기 용돈을 충당하더라고요. 시댁엔 이처럼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 일을 제외하면 저희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고 남편도 저도 평탄한 회사 생활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불행은 예고 없이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여보, 내 다리가 이상해. 다리가 안 움직여. 차를 끌고 퇴근하던 남편은 졸음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에 의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덤프트럭 기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남편의 하반신 마비라는 재앙을 맞이하고 말았죠. 사망한 기사의 유가족은 우리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건넸지만 그깟 돈으로 한순간에 장애를 얻은 남편 마음을 위로할 순 없었어요. 경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평생 다리를 못 쓴다니. 시아버진 망연자실한 채 울기만 하던 남편을 부여잡고 오열하셨습니다. 평소 남편에겐 비교적 무관심했던 시모도 시누이도 충격을 받았는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우는 남편을 보고 함께 울던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요. 하지만 그 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동안 몇 번이라도 왔던 시모와 달리 시누인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한 통 없는 걸 보니 자기 오빠에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퇴원 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남편 챙기랴, 아들 챙기랴, 일하랴. 정말 정신이 없어 잠시 시누이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편은 어느 날 엉엉 울며 제게 이혼을 말하더군요. 자신은 평생 제게 짐이 될 거라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당신을 두고 가긴 어딜 가. 난 당신 옆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우리 현우한테는 얼마나 다정한 아빠였는지 나 잘 알고 있어. 당신은 늘 든든한 내 버팀목이었어. 이젠 내가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 될게. 난 당신의 버팀목이자 두 다리가 되어줄 거야.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당신은 나만 믿어. 어? 당신 정말 괜찮겠어?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그 뒤 저는 남편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며 남편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종종 남편을 보러 저희 집에 오던 시아버진 그런 제게 늘 고마워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일을 못하게 된 남편 벌이 대신 생활비에 보탰으라며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시기도 했죠. 저희 모아놓은 돈 있어서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받아두거라. 너 혼자 아범 보살피랴, 현우 돌보랴. 일 다니고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겠니. 가사 도우미 불러준데도 싫다고 하니 내가 줄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되도록 자주 와서 도와주마. 늘 미안하고 고맙다. 반면 시모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도 몇 번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제게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없고 심지어 저희 친정오빠 새언니보다도 훨씬 얼굴을 드문드문 비쳤죠. 시누이야 뭐 한 번도 오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든 서운하다고 항의할 힘도 없어 저는 남편이 조금씩 정신적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데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가 난 지 1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엔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어요. 어머마,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주말에 아범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좀 오려무나. 시아버지께서 부르시기에 저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제 말에 시누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제가 좀 바빠서 오빠를 보러 못 갔네요 하고 괜히 변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진 충격 발언을 하셨죠. 내가 위암이라는구나. 몇 기인진 수술해봐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겠지만 아마 꽤 진행이 됐을 거라고 했어. 위암 판정을 받은 시아버진 급하게 수술 후 최종적으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론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진행하셨어요. 그때 의외였던 건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였죠.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로구만.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요. 내 남편인데 당연히 내가 간병해야죠. 여보, 아무 걱정 말고 무조건 나을 생각만 해요. 이깟 암찜은 금세 이겨내고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살아야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아빠, 그동안 제가 속 썩여서 죄송해요. 아빠 이렇게 아프실 줄 알았으면 진즉에 효도도 하고 철도 빨리 들었을 건데 저 앞으로 정말 똑바로 살게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저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제 남편이 다쳤을 땐 시큰둥하더니 두 모녀는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더군요. 시누이는 정신 차리고 취업하겠다며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여기저기 회사 이력서를 넣고 그 외의 시간엔 늘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시모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시아버지를 돌봤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다투고 반목하더니 그래도 두 사람이 시아버지의 가족이구나 싶더군요. 물론 제 남편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아쉬웠지만 불행 중 다행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일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병원 혹은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를 자주 뵈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시모와 시누이는 제게 이러더군요. 가뜩이나 몸이 세 개여도 정신없을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와? 너 그러다 몸 상해. 네 시아버지 옆엔 우리가 있으니까 가끔 전화만 하고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맞아요, 새언니. 아빠 옆엔 우리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 다쳤을 때 문병 많이 못 가서 죄송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시고 나니까 그제야 문득 오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동생인데 오빠가 서운했겠다 싶어서요. 그땐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너무 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과거 자기 행동이 모두 후회가 된다며 시누이는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 둘 다 남편 챙기느라 정신없는 절 배려해줬습니다. 아니, 그땐 그게 배려인 줄로만 알았죠. 시아버지가 위암에 걸린 지 1년 뒤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아버진 수술 후 1년간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치셨어요. 혹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하던 저와 남편에게 시아버지 회복은 기적과도 같이 느껴졌죠.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시아버지 또한 감회가 새로우셨는지 가족 여행을 제안하시더군요. 우리 집안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지? 그래도 이젠 아픔도 많이 딛고 일어섰고 서로 관계 회복도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가족 여행을 가면 좋겠구나. 그렇게 우린 바닷가로 2박 3일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전 같았으면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모와 시누이와의 여행이 내키지 않았겠지만 1년간 시아버지께 지극정성이고 우리 부부에게도 사과하던 모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여행을 간 첫날 우린 차로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하고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산책로도 거닐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맛있는 저녁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항암치료 잘 마치신 거 축하드려요. 그래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오래오래 지금처럼만 잘 이겨내줘요. 알았죠? 우리 경호도 힘든 시련 이겨내느라 고생 많았다. 아주 장해. 마지막으로 어머마, 우리 경호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줘서 어미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구나. 전에도 사과했지만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게 굴어서 미안했다. 이제라도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꾸나. 살면서 시모에게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 남편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도 신나게 뛰어놀다 일찍 잠이 들더군요. 저와 남편, 시아버진 셋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시모와 시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마,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어디 간 게냐? 아까 바닷바람 쐬고 싶다고 나가시는 것 같긴 했는데 한번 나가서 찾아볼게요. 시아버지께서 찾으시기에 저는 펜션 밖으로 모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펜션 바로 앞이 바닷가라 선선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렇게 몇 발자국 걷다 보니
바닷가 가까운 곳에 신우이와 시모가 서 있더군요. 저는 미소를 띠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순간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대화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엄마, 그거 마시면 정말 아빠 그렇게 되는 거야? 쉬,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대화의 주제는 시아버지인 것 같더군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전 곧장 휴대폰 녹음기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의 대화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이어진 신우이와 시모의 대화는 아주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뭐 어때? 진짜 저번에 엄마가 지온 한약 위암엔 치명적인 거 맞지? 벌써 엄마랑 나랑 아빠한테 몇 번이나 먹였는데 왜 아직도 효과가 없지? 맞다니까 그러네. 효과가 어디 한 번에 나오겠어? 서서히 나오겠지. 에휴, 영감탱이 목숨도 끈질겨. 남들은 암 3기쯤이면 별로 오래도 못 버틴다는데 네 아빠는 왜 저렇게 쌩쌩하다니? 그렇게 죽어라 빌었는데 얼른 지온 약 전부 먹여서 영감탱이 저 세상 보내버리고 우린 유산이나 타먹자. 충격적인 대화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여행 오는 차 안에서 시모가 요즘 위암에 좋은 한약을 지어와 시아버지께 드리고 있었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시모는 보약이 아니라 일부러 위암에 치명적인 약을 지어온 거더라고요. 신우이와 작당하고 시아버지를 해쳐 유산을 일찍 타내기 위해 말입니다. 진짜 아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나 힘들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죽기 전에 잘하는 척해야 아빠가 오빠한테 괜히 편파적으로 유산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진짜 나 못 해먹겠어. 하나도 안 미안한데 새언니하고 오빠한테 사과하는 척하는 것도, 가뜩이나 알바도 하기 싫은데 이력서 넣는 척하는 것도, 아빠 걱정하는 척 억지 눈물 짜내는 것도 다 힘들다고. 게다가 담배 끊는 척하는 것도. 이것 봐. 몰래 나와서 핀 담배 냄새 없애려고 30분 동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엄마랑 이러고 있잖아. 담배는 좀 끊어라 이거사. 몸에 뭐가 좋다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길 유산만큼의 돈을 어떻게 거저었니?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지. 아무튼 좀 기다려봐. 그리고 네 아빠 죽으면 살살 구슬려서 네 오빠한테 몇 푼 대충 쥐어줘 버리고 나머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안 그래도 네 아빠가 네 새언니한테 다달이 생활비 주는 꼴 보면 내가 아주 배 아파 죽겠는데 그걸로 미리 증여받은 셈 치라고 하자고. 우리가 슬픔에 빠진 척하면 걔는 착해 빠져서 순순히 물러날 거야. 담배 냄새 다 뺐으면 들어가자. 춥다. 시모와 신우인 대화를 마치고 몸을 돌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전 급히 펜션 옆쪽 벽으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제가 뭘 들은 건가 싶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저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곤 겨우 진정된 가슴을 부여잡고 펜션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시모가 시아버지께 컵을 하나 건네고 있더군요. 여보, 이거 마셔요. 집에서 마시던 한약 내가 가방에 몇 개 더 챙겨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어줘야 얼른 효과 보고 암도 빨리 이겨내죠. 고마워 여보. 역시 내 생각 제일 해주는 건 마누라밖에 없구먼. 그건 바로 시모와 신우이가 작당하고 지어온 한약이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시모 손에 들린 그 컵을 손으로 쳐버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어멈너, 뭐하는 짓이냐, 어?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인 저를 황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조금 전 녹음한 신우이와 시모의 대화를 모두에게 들려줬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시모와 신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더군요. 반면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은 경악으로 점점 커다래졌죠. 들으셨죠? 방금 제가 바닷가에 어머님이랑 아가씨 찾으러 나갔다가 녹음한 거예요. 그 한약 어머님이 아버님 해치려고 작정하고 지어온 거라고요. 그동안 변한 척 두 사람이 아버님하고 우리한테 잘했던 것도 다 아버님 유산을 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생각보다 건강하시니까 이런 끔찍한 짓까지 계획한 거라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짓을 해? 아니, 얘 어머마, 넌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니? 억하심정은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있는 거겠죠. 아버님이 일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속을 썩여서도 끝까지 자식이라고 품고 산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아프시고 아가씨가 드디어 사람 됐다고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어머님도 아가씨도 둘 다 정말 천벌받을 거예요. 저는 분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악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요. 시아버진 거실에 있던 시모의 가방을 뒤져 비닐봉지에 담긴 한약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곤 시모와 시누이와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며 저와 남편에게 저희 집으로 가자고 소리치셨죠. 저는 자는 아이를 깨웠고 우리 네 사람은 곧장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자마자 시아버진 아주 구슬픈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거란 말이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참을 수가 없다.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아버님 지켜드릴게요. 아버님한테는 아직 저랑 현우 아빠가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밤에 다시 재워놓은 아들이 깰까봐 우리 세 사람은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탓이었고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업체를 알아봐서 한약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다행히 시아버지의 몸엔 큰 이상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직 그 약을 몇 번 안 먹었으니 망정이지. 어멈니가 그 대화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휴, 상상만 해도 아찔하구나. 못된 것들,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 눈물을 글썽이며 시모와 시누이를 원망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며칠간의 시일이 필요했지만 시모와 시누이가 작당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막 서울로 올라왔는지 시모와 시누이가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당신 전화를 왜 받아야 하는데? 둘 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준비나 해. 당장 갈 원룸이라도 알아보라고. 아빠, 잘못했어요. 네? 그 집 나가면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혼자 뭘 먹고 살아요? 그러게 둘 다 대체 왜 그랬어?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할 수가 있냐고. 시아버지 눈물을 내비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입에선 변명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오랜 세월 당신이 미웠어요. 내가 경호 8살 때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는데요. 거기다가 잘 나가던 회사 때려치우고 갑자기 사업 시작한다고 날 또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지금이야 잘 됐다지만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가난에 시달렸는데요. 고작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웠다고? 내가 나 혼자 살려고 그랬어?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잘 살려고 그런 거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킨 거, 사업 초반에 당신 고생시킨 거 다 미안해서 나 당신이 그렇게 사칠해도 웬만하면 눈 감아줬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갚으려고. 비록 말은 투덜대서도 봐줬다고. 그런데 고작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누가 그렇대요? 거기다가 당신
경호 중일 땐 바람 피우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잖아요. 그 일이 여태 나한테 얼마나 상처로 남았는지는 알아요? 게다가 최근엔 경호만 감싸고 예은인 구박만 하고 나한테서 카드도 뺏어가고 우리가 돈 때문에 당신 눈치를 얼마나 봤는데요. 점점 참기 힘들어갈 쯤에 당신이 죽을 병 걸렸대서 저 인간이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싶어서 옳다구나 했는데 당신이 너무 오래 살잖아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짜증나게.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랑 사는 세월 내내 나 정말 힘들어서 그 보상이나 받고 싶었다고요. 나랑 사는 게 힘들었으면 진즉 헤어지지 그랬어. 당신도 돈 때문에 늘 내 눈치 보면서 같이 살았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 회사 여직원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괜히 날 상간남으로 몰고 소송까지 건 거라고. 내가 무고죄 모욕죄로 소송까지 걸어서 이겼는데 왜 아직도 그 소리야? 그리고 손찌검? 당신이 내 말 끝까지 못 믿고 맞바람 피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나서 당신 뺨한테 쳤다.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렇다고 남편을 죽이려고 들어? 진실이 뭐였는지 당신하고 그 여자만 알겠죠 뭐. 난 못 믿어요. 나도 그때 한번 당신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 이번만 용서해줘요. 예? 아니, 그때 그 일은 내가 당신 맞바람 피운답시고 다른 남자 만났을 때 용서했던 걸로 끝이야.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 미안함은 내 어머니랑 사업 때문에 당신한테 힘든 시절 겪게 했던 거에 대한 거였고, 근데 이젠 다 끝이야. 당신은 선을 넘었어. 그리고 예은이 너 어릴 때부터 술 먹고 그렇게 방황하고 다녔어도 난 널 끝까지 자식이라고 포기 안 했다. 네가 보내달라던 유학도 보내줬고 어떻게든 널 사람 만들려고 목이 터져라 잔소리를 해댔어. 근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로구나. 난 너희 두 모녀 절대 용서 못하니까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아빠,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진짜예요. 신우이는 어떻게든 시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 사정을 모르니 남편에게 슬쩍 물었는데 남편은 시모 혼자 시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맞다더군요. 게다가 시모가 복수심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긴 자신도 지금 처음 들은 거라고 했죠. 아마 시아버진 자식들이 충격받을까봐 그 일을 오래도록 혼자 삭히셨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자 시모와 시누인 이제 남편과 제게 와서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경호야, 네 아버지 좀 설득해봐라. 넌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새언니, 우리 아빠가 새언니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진짜 빈털털이에요. 제발 아빠 좀 설득해주세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두 모녀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뒤였어요. 우린 각각 시모와 신우에게 냉정하게 말한 뒤 시아버지를 도와 그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죠. 제가 어머니 아들이긴 했었나요? 제가 이 꼴이 됐을 때 어머니 절 몇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전 어떻게든 어머니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된 아들 보살펴주는 며느리한테 아버지가 생활비 챙겨주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제가 아버지 유산 더 많이 받아갈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셨어요? 어머니 말대로 전 정말 착한 아들이고 싶었는데요. 이젠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던 어머니를 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못하겠네요. 어머니 딸도 마찬가지고요. 이만 돌아가세요. 제 남편 말 들었죠, 아가씨? 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더는 말로 상정도 하고 싶지 않네요. 부모를 헤아려는 자식이 자식인가요? 남보다 못한 원수지. 아버님이 베푼 사랑, 원수로 갚은 아가씨랑 어머님은 아버님 가족으로 남을 자격도 없어요. 방에 있는 우리 아들 듣는 데서 더 개망신 당하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그렇게 쫓겨난 뒤에도 시모와 시누인 몇 번이나 집 앞에 찾아와 빌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간 사이 찾아온 모녀를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찰을 불러 몇 번이나 쫓아냈죠.
그리고 얼마 뒤 나온 검사 결과지엔 예상대로 위암엔 상극인 성분들이 검출됐더군요. 이미 그동안 눈물을 흘릴 대로 흘린 시아버진 그저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진 결과지를 증거로 시모와 시누이를 정말 고소해버리셨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시모와 시누이는 완전히 뒤집어져 저희 집 앞에서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럴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휴, 여보, 제발 나 좀 봐줘요. 나 영옥이에요. 안영옥이라고요. 고집 세 보인다고 당신 반대하던 부모님 뿌리치고 나이 21살에 당신만 믿고 시집온 영옥이요. 시모의 감정 어린 호소에 결국 시아버진 또다시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시모에게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영옥,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 나도 당신 많이 좋아했어. 그래서 당신이 날 오해해서 바람 피우고 자꾸만 이상하게 변해가도 참았어.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미안해요 여보. 아빠 죄송해요. 시아버지의 흐느낌에 저와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진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셨죠. 돌아가. 고소 취할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테니 여기 더는 찾아오지 마. 그 뒤 시아버진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시모와 협의 이혼하는 걸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어차피 아직 몸에 문제가 없어 시모와 시누이를 교도소까지 보내지도 못할 거였고 무엇보다 마지막 시모의 애원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약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말씀은 오지게 하셨어도 차마 평생 아끼며 살아온 아내와 딸을 벼랑 끝까지 몰지 못하셨던 거겠죠. 시모를 불러 이혼 서류를 쓰며 시아버진 시모와 시누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어쨌든 내 옆에서 고생한 세월이 있으니까 재산 분할은 조금 해줄게. 이거 가지고 예은이랑 내 집에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대신 2번 다시 우리 앞에 얼굴 드러내지 말고. 안 그러면 나 다시 너희 둘을 고소할 거야. 시모와 시누인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이곤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시아버진 더 이상 울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파 저는 어느새 많이 왜소해진 시아버지의 등을 꼭 껴안아드렸죠. 시모와 시누이가 나간 후 우리 가족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를 혼자 두기 싫어 남편과 상의 후 내린 합가 결정이었죠.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네 식구는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께선 감사하게도 암이 발병한 지 5년이 된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계세요. 위암 3기 5년 생존율이 30에서 60%라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아직 완치 판정은 못 받으셨지만 재발도 없고 의사 소견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아버님, 저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서 와라 어머마. 내가 너 오는 시간 맞춰서 저녁 차려놨다. 현우 학교 숙제도 내가 다 봐줬어. 아유 아버님, 아프신 분이 그냥 쉬시라니까 왜 자꾸 집안일 하세요. 현우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가 완치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은 꾸준히 검사만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오히려 너무 안 움직이면 건강에 더 안 좋아. 아범아, 일 안 끝났냐? 말이 시아버지를 모시는 거지 사실 합가를 하며 오히려 저와 남편이 시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돌봐주시는 건 물론이고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 공부도 봐주시고 집안일까지 다 도와주고 계시죠. 제발 하지 마시라고 부탁해도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며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아버지께 너무 죄송해 저는 시아버지께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작년부터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끝났어요, 아버지. 여보, 퇴근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당신도 수고했어. 얼른 밥 먹자. 일을 시작한 뒤 남편은 전과 확연히 비교되게 활기차졌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사회가 아직 자신을 쓸모있어 한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이게 모두 옆에서 자신을 지켜봐준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는데 과거 힘들어했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죠.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어머, 아버님 우세요? 아이고, 내가 괜한 꼴을 보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괜히 눈물이 났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전화 온 것 때문에 그러시죠? 아무래도 계속 생각이 나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언젠간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아주 가끔 시누이와 시모를 떠올리며 몰래 눈물 짓곤 하셨습니다. 최근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말았는데 그날 눈물엔 나름 이유가 있으셨어요.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모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이혼한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는데 잠시 망설이던 남편은 전화를 받더군요. 나중에 말하길 그래도 부모인데 혹시 응급실이라던가 하는 급한 곳에서 걸려온 전화일까 싶어 무시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시모는 응급은커녕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역시 우리 아들은 내 전화를 받는구나. 술 드셨어요? 그래, 내가 외로워서 요즘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경호야, 건너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 아직 건강하다며? 네 아버지 내 번호 차단한 거니? 동네 전화를 받질 않는구나. 경호야, 네가 네 아버지 설득해서 나 좀 다시 받아달라고 해다오. 요즘 나 혼자 낡은 전셋집 살면서 화장실 청소 일하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구나. 예은이는 어쩌고요? 그 나쁜 것은 왜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작년에 집 나간 뒤론 연락도 안 돼. 제주도로 간다고 했나 뭐라나. 그것이 그 전에 쇼핑몰 사업한다면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분할받은 재산을 야금야금 다 뜯어갔거든. 난 남은 가족이 이제 예은이 하나인지라 버림받기 싫어서 달라는 대로 줬었다.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날 버리려나 싶었어. 근데 쇼핑몰 싹 다 말아먹고 통장에 남은 내 돈도 훔쳐서 그놈한테 가버린 거야. 어떻게 그 기집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경호야, 엄마 너무 힘들구나. 보고 싶어. 다시 돌아가서 네 아버지 간병도 하고 몸 불편한 너도 도우면서 살고 싶어. 술에 취해 목청이 얼마나 커졌는지 옆에 있던 저에게도 그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참 마지막까지 뻔뻔하다 싶었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곤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또 이런 연락이 올 것 같다며 드디어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어머니도 예은이랑 같이 두 사람한테 잘해줬던 아버지를 배신하셨잖아요. 왜 아버진 되고 어머님 배신당하면 안 되는 거죠? 저랑 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는 아버지 몸엔 해를 끼치지 못하셨지만 그 일로 결국 아버지 마음을 산산조각 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마음을 죽인 거라고요. 이만 끊을게요.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진 제 알 바 아니니까 앞으로 평생 아버지께 속죄하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통화를 끊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문 밖에서 시아버지가 그 내용을 전부 들으셨더군요.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우리에게 시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번호 차단한 건 잘했다. 난 죽을 때까지 네 엄마 볼 생각 없다. 쫄딱 망해서 살고 있으면 그게 네 엄마 업보인 게지. 예은이 그것도 언젠간 죗값을 치르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게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시아버진 영영 두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상심이 느껴져 그 주 주말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모두 데리고 바람을 쐬러 근교를 다녀오기도 했죠.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날 시아버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가장은 너로구나 어머마. 늘 집안을 지키고 이끌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나도 늘 고마워 여보.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아버지도 진작에 마음이 다 무너졌을지도 몰라. 저도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현우는 뭐가 감사한데? 제 엄마로 태어나 주셔서요. 그리고 마지막엔 올해로 12살 된 아들의 발랄한 감사 인사로 대화를 끝맺게 됐답니다. 그날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처음부터 친부모처럼 제게 잘해준 시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실 거라고요. 또한 늘 남편의 두 다리가 되어주고 아들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이 집안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가장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니 이젠 제가 그들을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시댁의 와해를 옆에서 지켜보며 가족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며 곁을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모와 시누인, 시아버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없었고 시아버지를 지켜주려는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진정한 가족이신가요?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 또한 믿고 신뢰할 수 있나요?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기사나 풍문을 통해서만 접하던 이런 막장 사연을 직접 제 일로 겪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디 다른 분들께선 저희 시댁과 같은 서글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사연에 가득 담아 보내봅니다. 구구절절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가족과 행복하세요.